김민준의 하루는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다. 새벽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맞춰 기계처럼 눈을 뜨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 뒤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으로 대충 아침을 때웠다.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도시 외곽의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회색빛 아파트, 단지와 빽빽한 빌딩들이 전부였다. 그의 방에는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여 있었다. 낡은 침대, 조그마한 식탁, 그리고 책상 하나. TV는 있지만 거의 켜지 않았다. 식사를 할 때면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아나운서의 기계적인 목소리를 배경음 삼아 밥을 먹었다. 그에게는 대화할 사람도, 기댈 어깨도 없었다. 고독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의 영업지원 팀원이었다. 그의 업무는 단조로웠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고객 전화에 응대하며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전부였다. 특별한 열정도, 야망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멍하니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삶은 마치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되었다. 그에게는 어떠한 일탈도, 예측 불가능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마치 박동을 멈춘 듯 아무런 설렘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방에는 특유의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가 즐겨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향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식탁 위에는 늘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가끔씩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곤 했다. 특히 주말 저녁, 아파트 단지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나 친구들의 떠들썩한 목소리가 그의 방까지 새어 들어올 때면 그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보이는 도로는 차량들로 붐볐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만이 이 세상에서 멈춰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민준에게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꿈이 있었다. 바로 자동차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나 자유롭게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푸른 바다를 보고 높은 산에 올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월급으로는 꿈만 꿀 뿐이었다. 그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꼬박꼬박 저금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동차는 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그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이었다. 그는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비처럼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몸집이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한쪽 다리에는 피가 맺혀 있었고 가늘게 울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는 자신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고양이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는 망설였다. 그의 지갑에는 당장 병원비를 감당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 며칠 후에 있을 자동차 계약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멈추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그를 노려봤다. 민주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작은 소시지 하나를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고양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시지를 물어갔다. 민주는 편의점에 들러 통조림과 습식 사료를 사고 약국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샀다. 그는 길고양이를 품에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고양이는 몸부림치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울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는 고양이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다. 수술과 치료에 적지 않은 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동차 꿈을 미뤄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고양이의 작은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수술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고양이의 수술을 기다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의 지갑은 텅 비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고양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작은 별 모양 흉터를 본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그 흉터는 어릴 때 생긴 것이라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어릴 적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며칠 후 별이가 퇴원했다. 민주는 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 그의 고독한 아파트에는 작은 생명체가 함께하게 되었다. 별이는 민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민준은 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위로받았다. 그는 별이를 키우기 위해 자동차 꿈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딘가 알 수 없는 도로를 달리는 꿈을 꾸었다. 비가 내리는 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달리는 꿈. 그의 머릿속에는 늘 낡은 내비게이션의 흐릿한 화면과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희미한 비명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꾸는 악몽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별이를 입양한 지 한 달 후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회사에서 모범 직원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큰 돈이었다. 그는 기쁨에 들떠 별이를 안아 올렸다. 별아, 우리 이제 차 살 수 있어. 그는 망설임 없이 포상금을 자동차 구입에 쓰기로 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선택의 폭은 넓지 않았다. 낡고 오래된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은색 세단 한 대였다. 차체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내부 시트는 해져 있었고 계기판도 희미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시보드에 박혀있는 낡은 내비게이션이었다. 화면은 얼룩덜룩했고 버튼들은 닳아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에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판매원은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그저 빨리 차를 몰고 떠나고 싶었다. 드디어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비록 낡은 중고차였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는 거칠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는 별이와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로, 산으로, 그리고 미지의 세상으로. 그날 밤 민주는 설렘에 들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차에 내려 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그때 그의 차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깜짝 놀라 차 문을 열었다. 낡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저절로 켜져 있었고 파란색 지도 위에서 붉은색 점이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고 내비게이션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목적지까지 안내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황당했다. 분명히 시동을 껐고 내비게이션도 꺼져 있었다. 그는 손으로 내비게이션을 눌러 끄려 했지만 화면은 요지부동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불안한 마음에 시동을 다시 걸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의 심장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에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얼어붙은 듯한 밤 공기 속에서 핸들을 꽉 잡았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낡은 은색 세단은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요동쳤다. 내비게이션은 기계적인 음성으로 끊임없이 직진하십시오. 5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라고 지시했다. 그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봐도 내비게이션을 끌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차가 그를 어딘가로 이끌고 가는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 며칠 전 새로 산 중고차였고 내비게이션도 낡은 모델이었다. 하지만 며칠 밤낮으로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그의 이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매일 밤 12시 15분, 알람이라도 맞춘 듯 정확히 그 시각에 내비게이션은 스스로 켜졌고 그를 같은 목적지로 안내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맴도는 듯하다가 점점 더 멀리 도시 외곽의 낯선 시골길로 향했다. 그 길은 그가 낮에 꾸었던 꿈속의 길과 섬뜩하게 닮아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시골길, 그리고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민주는 공포에 질려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전원 케이블을 찾아 뽑으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전원 케이블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차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어디에도 분리할 수 있는 연결 부위가 없었다. 그는 결국 포기하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낡은 차체를 뒤흔들었고 내비게이션은 다시 안내를 재개합니다. 라는 말을 뱉어냈다. 그는 이 차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의 불안감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갔다. 대체 이 내비게이션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의 단조롭던 삶에 갑작스레 끼어든 이 미스터리한 존재는 그를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듯했다. 그는 삶에서 어떤 자극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놓여 있었다. 내비게이션은 그를 외딴 시골길로 이끌었다. 굽이진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리자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다. 오래되어 보이는 폐가였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내를 종료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껐다. 주위는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풀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차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을 통해 폐가를 응시했다. 낡고 허름한 목조주택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지붕은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다. 그때 그의 차 안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에어컨을 켠 것도 아닌데 마치 한겨울 밤처럼 싸늘한 냉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그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낌, 어린아이의 흐느낌 소리였다.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했지만 소리는 마치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것처럼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차 대시보드에 있는 낡은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향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갑자기 희미한 빛을 내더니 2008년 10월 27일 이라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붉은색 글씨로 쓰인 살인,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피 묻은 손자국. 민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득한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15년 전, 그가 어릴 적 뉴스에서 보았던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한 부분이었던가 하니 화성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5년 전 살인사건을 검색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2008년 10월 27일 김수진 여인 살인사건, 시신이 발견된 폐가라는 기사였다. 기사에 첨부된 사진 속 폐가는 그가 지금 차를 세운 바로 그 폐가였다. 그는 경악했다. 이 차는 그를 단순한 폐가가 아닌 15년 전의 살인사건 현장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 김수진, 폐가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주변 인물을 탐문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 낡은 은색 세단의 열쇠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차 키를 내려다봤다. 낡은 은색 세단의 열쇠. 그리고 그의 차는 바로 그 사건 현장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이 차는 단순히 낡은 중고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품고 있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공포가 그를 덮쳐왔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솟아났다. 이 모든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충동, 그의 단조로운 삶에 잊혀졌던 소설가로서의 미완의 꿈, 탐정으로서의 날카로운 직관력이 서서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는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15년 전의 미제 살인 사건, 그리고 그 현장으로 그를 이끄는 낡은 내비게이션. 그는 잠시 차를 팔아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다. 이 차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유난히 시렸다. 그는 흉터를 어루만졌다. 알 수 없는 감각이 그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경찰에게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막상 경찰서에 도착하자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결국 경찰서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대신 국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15년간의 신문 기사들을 뒤지고 당시 사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김수진 여인의 살인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이었다. 그는 수많은 기사들을 읽으며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려 애썼다. 김수진 여인은 평범한 주부였고 별다른 원한 관계도 없었다고 했다. 남편은 사건 직후 해외로 도피했고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남편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였다. 기사들을 읽을수록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미제 사건,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낡은 중고차. 그는 자신의 능력, 즉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능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소리들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능력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것은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이 미스터리한 차와 함께 그는 그 능력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나오던 길에 우연히 최유진, 초이 유진 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15년 전 김수진 여인 살인 사건을 심층 취재했던 프리랜서 기자였다. 그녀의 기사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사도 결국 미제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현우는 그녀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건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유일한 실마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이 되자 또다시 차를 몰았다. 내비게이션은 어김없이 그를 그 폐가로 안내했다. 이번에는 폐가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낡은 마루는 삐걱거렸고 먼지가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주는 핏자국에 손을 댔다. 그때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서 섬광처럼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검은 그림자, 날카로운 칼날, 그리고 김수진 여인의 절규. 그는 그날 밤의 공포를 생생하게 느끼는 듯했다. 그는 폐가에서 나뒹굴고 있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 안에는 김수진 여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그녀의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김수진 여인과 한 젊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그는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번개가 스쳤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강상훈이었다. 당시 강성그룹의 후계자였던 강상훈. 15년 전 김수진 여인의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정치계의 거물로 성장하여 거대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강상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니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최유진 기자의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취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멈칫했다. 강상훈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에게 맞서려면 엄청난 용기와 대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의 평범한 삶은 이제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운명은 이 낡은 중고차와 함께 15년 전의 미제 살인 사건에 묶여버린 것이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것이 이 차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이자 그가 찾아야 할 새로운 삶의 목적이었다. 김민주는 강상훈의 이름이 뇌리에 박히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김수진 여인의 사진과 강상훈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정치계의 거물, 강성그룹의 후계자, 그런 인물이 15년 전 미제 살인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찼다. 강상훈은 과연 김수진 여인을 살해한 범인일까? 아니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배후 세력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낡은 중고차 내비게이션이 자신을 이 진실 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최유진 기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15년 전 이 사건을 유일하게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이었다. 분명 그녀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진실의 조각들이 있을 터였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최유진 기자를 입력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미제 사건 전문, 탐사보도 전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기자였지만 김수진 여인 사건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프리랜서로 전락한 듯 보였다. 며칠 후 민주는 서울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앞에서 서성였다. 최유진 기자의 사무실이었다. 문에는 최유진 탐사보도연구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잠시 후 안에서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문 열려 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온통 서류와 책으로 뒤덮여 있었다. 벽면에는 수많은 미제 사건 관련 사진들과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한가운데 헝클어진 머리에 안경을 걸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최유진 기자였다. 그녀는 탁자 위에 쌓인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광채가 번뜩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청객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최유진 기자님 되시죠? 저는 15년 전 김수진 여인 살인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그 말의 순간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김수진 사건이라고요. 당신은 누구신데 그 사건을 들먹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낡은 중고차를 샀는데 내비게이션이 매일 밤 자신을 사건 현장으로 이끈다는 이야기. 폐가에서 발견한 김수진 여인과 강상훈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와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기이한 감각들까지.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유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중고차 내비게이션이 귀신이라도 들렸다는 말입니까? 젊은 양반, 혹시 소설 쓰세요? 아니면 스트레스성 환각이라도 보는 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허황된 제보를 들었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쟁이를 상대해왔다. 하지만 민준이 폐가에서 발견했다는 김수진 여인과 강상훈이 함께 찍힌 사진을 내밀자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이 사진은 이게 어떻게 당신 손에 들어갔죠? 그녀는 사진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폐가에서 발견했습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강상훈 회장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하지만 모두 묻혔고요. 이 사진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유진은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기억에 잠긴 듯했다. 강상훈, 그자는 15년 전에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과 언론은 모두 그의 편이었고 결국 모든 증거는 사라졌죠. 저는 그때 이 사진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기자 생활이 망가졌죠. 사람들은 저를 음모론자라고 비웃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아픈 고통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세상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것이다. 유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낡은 중고차 내비게이션의 기이한 현상, 그가 겪는 환각과 환청, 그리고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그녀가 1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당신의 그 기이한 능력이라는 게 정말인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 능력을 외면해 왔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차를 사고 나서부터 이 능력은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 차가 김수진 여인의 억울한 영혼이라도 실려 있는 것처럼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유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15년 전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홀로 싸웠지만 결국 좌절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민준의 이야기와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심장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진실을 향한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자신과 같은 혹은 자신보다 더 순수하고 강한 무언가를 보았다. 좋아요, 당신을 믿어보죠. 유진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하지만 헛된 소리나 하면 바로 내쫓을 겁니다. 그리고 명심해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상우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당신을 그리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동료애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그는 이제 진실을 찾아 나서는 탐정이자 15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운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김수진 여인 살인 사건의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15년 전 조사했던 자료들을 모두 꺼내놓았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료들 속에서 숨겨진 단서들을 찾아냈다. 낡은 사진 속 희미한 배경, 당시 경찰 보고서에 적힌 사소한 오류, 목격자의 증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어색함. 민주는 그 모든 것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과거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김수진 여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장소를 찾아갔다. 그녀가 자주 들르던 카페, 그녀의 친구가 살던 아파트, 그리고 그녀가 다니던 미용실. 민주는 각 장소에 갈 때마다 낡은 중고차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의 능력을 사용했다. 내비게이션은 그때마다 특정 지점에서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 화면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나타나거나 희미한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차 안에 섬뜩한 냉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민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났다. 유진은 민준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환각을 보는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민준은 특정 장소에서 김수진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두려움, 그녀의 분노, 그리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민주는 마치 과거의 사건 현장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모든 것을 묘사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민준이 미용실 앞에서 눈을 감고 말했다. 그녀는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지키려 했어요. 그녀의 딸. 유진은 놀랐다. 김수진 여인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경찰 기록에는 없었는데. 느낌입니다. 아주 강한 느낌. 그녀는 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강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꽤 재미있는 일을 꾸미고 있군. 민준과 유진은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창문이 내려가자 박진우 형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15년 전 김수진 여인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김민준 씨, 최유진 기자님,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불필요한 소문은 당신들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분노에 찬 얼굴로 박진우를 노려봤다. 박진우 형사님, 15년 전처럼 이 사건을 또다시 덮으려 하는 겁니까? 강상훈 회장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박진우는 비웃었다. 기자님은 여전하시네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데는 선수시군. 저는 그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짓을 하다가는 좋지 않은 꼴을 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손짓했고 차는 유유히 사라졌다. 민주는 박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진우는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핵심 인물임이 분명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상훈의 하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신도 이 사건의 진범일 수도 있었다. 젠장 저 자식. 여전히 강상훈에게 노릇을 하고 있었어. 유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박진우는 15년 전에도 그랬어요. 강상훈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증거를 조작했죠. 결국 그는 특징까지 했고요. 민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박진우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강상훈과 결탁했던 것이다. 그의 존재는 민준과 유진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제 2가지 적과 싸워야 했다. 하나는 15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품고 있는 유령 같은 존재.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진실을 영원히 묻으려 하는 거대한 권력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바라봤다. 흉터는 점점 더 선명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그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향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었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할지라도 김민주는 박진우 형사의 싸늘한 경고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들의 뒤를 쫓고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였다. 유진 역시 분노와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다. 15년 전에도 그랬듯이 권력의 그림자는 진실을 은폐하려 들 것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딴 폐가나 낡은 자료실에서 숨어 다닐 수 없었다. 이제 싸움은 공개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될 참이었다. 젠장, 박진우. 저 자식은 여전히 강상훈의 개 노릇을 하고 있었어. 유진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도 그랬어요.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목격자들을 회유하고 결국 그는 특징까지 했죠. 그 대가로 강상훈의 비리를 눈감아줬을 테고 민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박진우는 단순히 강상훈의 하수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신도 이 사건의 깊숙한 곳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맞아요. 그때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강상훈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지나치게 당당했고 박진우는 강상훈에게 너무나 협조적이었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사건 자료를 검토했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건 현장의 사진들을 응시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앞에는 흐릿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 절규, 그리고 날카로운 금소금. 그는 김수진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김수진 여인은 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유진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시신은 분명 폐가에서 발견됐잖아요. 그건 위장된 겁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서 살해당했고 시신만 폐가로 옮겨진 겁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집중했다. 그녀는 어떤 창고 같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쇠 냄새가 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그리고 누군가 강하게 그녀의 목을 조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진은 민준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과거의 경찰 보고서를 뒤적였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폐가 주변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긴 했어요. 하지만 폐가로 향하는 길은 비포장도로라 수많은 차들이 드나들었을 거라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게다가 폐가 내부의 혈흔이 너무 선명해서 모두 그곳이 살해 현장이라고 믿었어요. 그 혈흔은 옮겨진 겁니다. 민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김수진 여인을 폐가로 옮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더 뿌렸겠죠. 그때 민준의 낡은 중고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켜졌다. 화면에는 파란색 지도 대신 노이즈가 가득한 화면과 함께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희미한 음성으로 찾아, 그녀의 마지막이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차가 또 반응하고 있어요. 유진이 놀라서 외쳤다. 민주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응시했다. 노이즈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이미지들, 낡은 창고, 녹슨 철문, 그리고 희미한 불빛. 창고, 김수진 여인이 죽은 곳입니다. 민주는 직감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김수진 여인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탐문했다. 그녀의 가족, 친구, 동료. 15년 전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김수진 여인과 강상훈 회장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상훈은 당시 김수진 여인의 회사와 사업적으로 얽혀 있었고 둘 사이에 불륜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희미하게 돌았었다. 다음 날 새벽, 민준과 유진은 낡은 중고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향했다.
내비게이션은 이번에도 그들을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지대로 이끌었다. 버려진 공장 건물들 사이에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종료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낡고 거대한 창고 건물이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벽면에는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서 있는 창고는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다. 이곳이 김수진 여인이 살해당한 곳이야.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내부는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천장에 깨진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비췄다. 거대한 기계들이 멈춰 서 있었고 낡은 공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다. 민주는 창고 바닥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과거의 흔적들이 보였다. 그는 창고 한가운데에 섰다. 그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의 귀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눈앞에는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강상훈의 얼굴, 그리고 박진우의 얼굴. 그들은 김수진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눈은 차가웠다. 그리고 붉은 피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적셨다. 강상훈이 직접 죽였어. 박진우는 그걸 도왔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김수진 여인의 마지막 순간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다. 그녀는 죽기 직전 무언가를 숨기려 했다. 작은 종이 조각, 그녀는 그것을 힘겹게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그들은 창고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민주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김수진 여인의 마지막 흔적을 찾으려 했다. 낡은 작업대 아래, 녹슨 공구 상자 뒤, 그의 눈은 김수진 여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곳을 찾았다. 그때 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낡은 작업복 안쪽 주머니. 그는 조심스럽게 작업복을 꺼내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게 뭘까? 유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USB를 향해 번뜩였다. 민주는 USB를 들고 차로 향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15년 전 김수진 여인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동영상 속에는 강상훈과 박진우가 김수진 여인을 협박하는 장면, 그리고 강상훈이 김수진 여인을 살해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동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명확했다. 그것은 15년 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강상훈은 정치계 거물이 되어 대중에게 존경받고 있었지만 사실 그는 잔혹한 살인마였다. 박진우는 경찰의 옷을 입고 그의 악행을 덮어준 공범이었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김수진 여인의 원한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들의 차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비쳐들었다. 박진우 형사가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이끌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그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올 줄이야. 김민준 씨, 최유진 기자님, 제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 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그 USB 내놔.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민주는 USB를 품에 안고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강상훈의 개 노릇을 한 것이 분명했군. 이 모든 진실을 덮으려 했어. 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돈과 권력이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야. 박진우는 비웃었다. 그 USB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너희 둘은 물론이고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위험해질 것이다.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때 낡은 중고차의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다시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번에는 화면에 김수진 여인의 흐릿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슬프고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박진우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움직였다. 내가 다 봤어. 희미한 음성이 차 안에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김수진 여인의 얼굴과 음성을 듣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다. 뭐야 귀신이라도 붙은 건가. 닥치라고. 그는 총을 들어 내비게이션을 향해 겨눴다.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알 수 없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강렬하게 빛났고 그의 눈은 김수진 여인의 원한과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평범한 김민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김수진 여인의 원한을 풀어줄, 그리고 강상훈과 박진우의 악행을 심판할 유일한 존재였다. 그는 USB를 움켜쥐고 박진우에게 맞설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이 싸움은 그의 운명이었고 그는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었다. 김민준의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손목의 별 모양 흉터는 붉은 빛을 띠며 뜨겁게 타올랐고 그의 눈은 김수진 여인의 억울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낡은 내비게이션 화면에 떠오른 김수진 여인의 형상과 내가 다 봤어 라는 희미한 음성은 박진우 형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를 가시게 했다. 총을 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민준과 내비게이션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귀신이라도 붙었단 말이냐. 박진우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파묻혔다. 뒤따라온 건장한 남자들도 갑작스러운 현상에 당황한 듯 멈칫거렸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초자연적인 현상에 겁에 질린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짧은 순간 민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가 동요하는 틈을 타 USB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박진우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의 나약한 사무직 직원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의 몸에는 김수진 여인의 원한과 내비게이션에 깃든 알 수 없는 힘이 함께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진우의 총을 든 손을 쳐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이 허공으로 솟구쳤고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젠장 박진우는 이를 갈았다. 그는 곧바로 민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민준은 복부에 강한 충격을 느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쥔 USB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날려 창고 한쪽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철제 파이프를 움켜쥐었다. 파이프는 녹슬고 무거웠지만 그의 손에는 마치 가벼운 막대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파이프를 휘둘러 박진우의 팔을 강타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진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의 뒤에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3명의 건장한 남자가 동시에 민준을 공격했지만 민준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김수진 여인의 억울함과 응축된 분노가 실려 있는 듯했다. 그는 파이프를 휘둘러 한 명의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다른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게 무슨... 유진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민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알던 평범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혼자서 3명의 거한들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돕기 위해 차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진실이었다. 박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놈을 죽여 USB를 빼앗아와. 그는 소리쳤다. 민준은 철제 파이프를 방패 삼아 박진우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때 민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더욱 강렬한 붉은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잔상이 더욱 선명하게 펼쳐졌다. 강상훈이 김수진 여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박진우가 그 모든 것을 묵인하며 심지어는 공범으로서 김수진 여인의 몸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김수진 여인이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필사적인 몸부림. 그녀가 작은 USB를 숨기려 했던 그 절박함. 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게 내 놈들이 김수진 여인에게 저지른 짓이로군. 민준은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김수진 여인의 원한이 깃든 듯 메아리처럼 창고에 울려 퍼졌다. 박진우는 민준의 눈빛에서 김수진 여인의 원혼을 본 듯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닥쳐 닥치라고,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사라졌다고.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파이프를 휘둘러 박진우를 강하게 밀쳐냈다. 박진우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졌다. 그의 머리가 낡은 철제기계에 쿵 하고 부딪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감히 민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상황과 민준의 초인적인 힘에 압도당한 듯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박진우의 옆으로 다가갔다. 박진우의 손에서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15년 전 김수진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알려진 낡은 손목시계였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유리에는 금이가 있었다. 민준은 시계를 집어들었다. 시계 뒷면에는 김수진 여인의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시계는 박진우가 김수진 여인을 살해하고 가져간 것이 분명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가 공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유진이 차문을 열고 달려와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현우 씨, 괜찮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USB와 손목시계를 건넸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진우가 김수진 여인의 살해 현장에 있었고 강상훈이 직접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유진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싸우는 동안 용기를 내어 경찰에 전화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과 민준이 찾아낸 증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곧이어 경찰차 여러 대가 창고 앞으로 들이닥쳤다. 강력계 형사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의 눈은 쓰러져 있는 박진우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민준과 유진을 향했다. 형사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강력계 팀장이 소리쳤다. 유진은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녹화한 휴대폰 영상과 민준이 찾아낸 USB,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밀었다. 형사님, 여기에 15년 전 김수진 여인 살인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박진우 형사가 살인 공범이고 강성그룹 강상훈 회장이 살인자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김민준 씨가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실을 향한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경찰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박진우를 체포했고 그의 부하들 또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박진우는 정신을 차리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난 뒤였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15년 전의 미제 사건이 마침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김수진 여인의 억울한 영혼이 이제서야 자유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중고차는 창고문이 열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꺼져 있었고 더 이상 김수진 여인의 형상도 알 수 없는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새벽 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더 이상 뜨겁게 타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차분한 온기를 전해주며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이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사무직 직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김민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몸은 창고에서의 격렬한 싸움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김수진 여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녀의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았을 것이라 믿었다. 그의 곁에는 최유진 기자가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안도감과 동지애가 깊게 서려 있었다. 괜찮으세요, 민준 씨. 유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겪어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의 지쳐 보이는 모습에 연민을 느꼈다.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유진 씨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사건에 대한 미련과 후회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민준 씨가 찾아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을 뿐이죠.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이제 붉은빛 대신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듯했다. 박영호 형사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준을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박진우와 강상훈의 악행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USB와 김수진 여인의 손목시계를 돌려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저희가 충분히 분석했습니다. USB에 담긴 동영상은 너무나 명확했고 박진우의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진우는 창고에서 체포된 직후 극심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김수진 여인의 유령에 대해 끊임없이 중얼거렸고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부하들 또한 체포되어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박진우가 15년 전 김수진 여인 살인 사건의 핵심 공범이었으며 강상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박진우는 강상훈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그의 범죄를 도왔던 것이다. 그의 죄는 명백했으며 사회는 그의 잔혹한 악행에 경악했다. 강상훈에 대한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다. 박진우의 자백과 USB에 담긴 결정적인 동영상 증거는 그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하여 진실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연일 그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했고 대중은 그의 위선에 분노했다. 결국 강상훈은 살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다. 15년 전 사회 지도층의 비호 아래 묻혔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었다. 김수진 여인에 대한 진실 또한 세상에 알려졌다. 그녀는 강상훈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억울함은 김민준이라는 한 평범한 남자의 끈기와 특별한 능력 덕분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민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표했다. 민준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강상훈의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김수진 여인의 딸 최수아 초이수아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살해당했을 당시 겨우 5살이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버려지다시피 고아원에서 자랐고 힘겹게 살아왔다고 했다. 민주는 유진과 함께 최수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USB와 손목시계,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모든 진실을 전달했다. 최수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동시에 15년 만에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대해 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엄마의 한이 풀렸어요. 민준은 더 이상 평범한 사무직 직원으로 일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설가의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은 15년 전의 비명삼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다. 그는 낡은 중고차 내비게이션과의 기이한 만남, 김수진 여인의 억울한 죽음, 강상훈과 박진우의 추악한 범죄,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소설에 담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 방에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는 여전히 그의 방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소리에는 이제 절망이나 고독이 아닌 희망과 새로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최유진 기자는 민준의 소설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취재 경험과 자료들을 제공하며 소설의 내용에 현실감을 더했다. 민준은 소설 속 주인공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그의 글은 김수진 여인에게 바치는 진홍옥이자 동시에 세상의 모든 억울한 영혼들을 위한 위로가 되었다. 얼마 후 민준의 소설 15년 전에 비명발이 출간되었다. 소설은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생생한 묘사와 치밀한 심리 묘사,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선사했다. 소설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천재 소설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중고차를 몰던 초라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작가이자 영웅이 되었다. 소설의 인쇄는 상상을 초월했다. 민주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희망찾기 재단부를 설립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관력, 그리고 특별한 능력은 실종자 수색과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재단의 이름은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 최유진 기자는 민준의 제안으로 재단의 고문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더 이상 15년 전 사건의 그림자에 갇힌 채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금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다. 그리고 김민준의 낡은 중고차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건이 해결된 후 내비게이션은 더 이상 그를 밤마다 낯선 곳으로 이끌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한 듯 평범한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차를 팔지 않았다. 그는 차를 말끔하게 수리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달았다. 그에게 이 차는 단순한 중고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운명의 매개체이자 김수진 여인의 영혼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때때로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렸다. 더 이상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길 위에서 그는 김수진 여인의 평온한 영혼과 자신이 찾아낸 진실의 빛을 느꼈다. 그의 삶은 마치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룩처럼 과거의 고통을 딛고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상훈의 재판이 끝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김민준에게 이 3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김수진 여인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치유와 성숙의 여정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핏기 없는 병실의 흰색이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희망,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 색깔로 물들었다. 김민준은 희망 찾기 재단화의 대표로서 자신의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 재단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 절망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립되었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수척했던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슬펐지만 그 속에는 타인을 돕는 일에서 오는 강한 의지와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종자 수색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미제 사건 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찾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예리한 직관력과 끈기는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했다. 재단의 사무실은 활기가 넘쳤다. 벽면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민주는 매일 아침 그 사진들을 보며 마음을 다졌다. 김수진 여인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제 사건들과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낡은 액자 속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 앳된 강지민과 민준, 그리고 서툴게 웃고 있는 어린 최현우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쓰라린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실이 가져다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최수아는 민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그녀는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헌신했다. 그녀는 어머니 김수진의 죽음과 아버지 강상훈의 악행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지만 민준의 곁에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다. 수아는 민준을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굳건한 부녀 관계를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매일을 함께했다. 민주는 수에게서 김수진 여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수아는 재단의 강연회에 민준과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 김수진이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용기, 그리고 민준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진실을 쫓아 나섰던 끈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재단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빛이 되었다. 강상우는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사회에 환원되었다. 강성그룹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영진의 지휘 아래 도덕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박진우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복역 중이었다. 이들의 몰락은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분명한 증거였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주는 수아와 함께 김수진 여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김수진 여인의 사진은 변함없이 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주는 김수진 여인의 사진 앞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다. 수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은 풀렸고 당신의 딸 수아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수아를 잘 지켜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과 평화의 눈물이었다. 수아는 민준의 곁에서 함께 어머니를 추모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엄마, 아빠랑 제가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친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찾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책의 인쇄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며 자신의 삶이 오직 타인을 위해 쓰이기를 바랐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비록 예측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민주는 재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실종자 가족 설명회 자료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15년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수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수아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저 오늘 첫 재판에서 이겼어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셨어요. 민주는 수아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수아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아빠도요, 아빠는 저의 영웅이에요. 수아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감사를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별 모양 흉터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겪어낸 모든 시련과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경험을 상징하는 영광의 상처가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새벽을 맞이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고 타인을 위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빛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김수진 여인의 희생, 그리고 최유진 기자와의 깊어진 유대감, 그리고 수아와의 새로운 가족 관계와 함께 새로운 의미로 충만해졌다. 그의 낡은 중고차는 재단의 마당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미제 사건 현장으로 이끌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평범하게 작동했고 때로는 민준이 먼 길을 떠날 때 조용히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 차는 민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운명적인 동반자이자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을 함께해준 침묵의 증인이었다. 민주는 가끔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어루만졌다. 그는 책에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그의 삶은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웠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김민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예기치 않은 고통과 마주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